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거의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최근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아주 밑에 아주 모르는 데 감춰져 있다가 일단은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금융시장을 경제를 흔들어 놓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 위기의 크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이치방크, 찰스 슈왑 이런 은행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간혹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대형 은행들로까지 금융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위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물씨는 좀 잠잠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커지긴 했는데 은행주에 대한 특히 중소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체율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대형은행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물 경기 위축 가능성 그런 네.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요 그림이 은행권 불안,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실물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줄까라는 것들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경제는 좀 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은행과 중소, 지방은행, 특수은행들을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려서, 이런 파급력이 있다고 한다면, 좀 힘든 기업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에 돈을 받거나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행, 중소은행들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중산층 이하, 쪽들의 실물 경제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망가질 건가,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인가, 그렇진 않죠. 코로나 때도 경험해봤지만,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잘 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그 이유는, 코스피를 구성하는 최상위 업종들의 성격과, 지금 힘든 상황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조금 구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차입금도 높지 않고 대출 비중도 높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한 기업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중상층 이하들의 소비 수준이라든지 소비 여력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조금 압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언제든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시나리오를 꺼내 들어서 시장이 망한다, 경제가 흔들린다, 경제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 또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금융시장들이 금융위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향후에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나쁘지는 않다. 그쵸. 최악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고용 지표가 좀 흔들흔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뭐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하지만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아직까지 플러스고, 특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 이상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연준은 여전히 물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라 그래서 원자재나 유가가 반영된 CPI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특히 이번 3월 달엔 툭 떨어질 것 같아요. 6%에서 5% 초반으로.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의 영향력을 배제한 코어 물가들이 안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좀 매파적이겠죠.
왜냐면은 3월 FMC를 좀 뜯어보면은, 연준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을 비롯한 파월 연준의장 또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랑 지금 현재 통화정책의 스텝이랑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은 그 은행의 경영권의 문제 그리고 경영의 문제였지 금융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 그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3월 F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3월 FMC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것들을 좀 빼놓고 점도표만 놓고 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23년 중간값이 5.1로 유지가 됐습니다. 12월에도 5.1, 이번에도 5.1. 네. 그런데 분포를 뜯어보면 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최고점을 찍은 연준 위원이 한 명이었는데 원래는 12월 달에는 5.5에서 5.75가 최고치였는데 이번에는 5.75에서 6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5.5% 이상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연준 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24년은 전반적으로 다 상향 조정돼서 중간값 자체가 4.1에서 4.3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물가 억제 있다. 그런데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긴축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긴축 부담이 남아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긴축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스텝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 사이트 가셔서 페드워치라고 치시면 CME에서 제공하는 그 가격으로 거래되는 내재 금리로 거래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그런데 6월까지 금리 동결, 7월 달에 금리 인하, 11월 달에 금리 인하, 12월 달에, 1월 달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쫙 매 회의 때마다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23년 말 점도표를 5.1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놓긴 했지만 2023년 12월 달의 컨센서스는 4% 초반. 그리고 24년 말 점도표를 4.3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24년 1월 달에 그보다 낮은 4.1%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것들이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중반, 5월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좀, 현재 물가 상황, 을 감안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금융 불안해지면 금리 인하할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좀 시장을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위험 요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앞서서는 그 경기 침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오는 충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 때마다. 그럼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한국 시장에 좀 적용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추세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감이 과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미국채 10년물을 보면은 연중 저점, 달러 인덱스도 연중 저점, 증시는 연중 고점. 여기서 이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여기에 와 있다면 금리가 더 레벨 다운되고 달러가 레벨 다운되고 증시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더 큰 기대가 필요하든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열어버린다든지, 또는 경기가 막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그런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단기 등락이 불가피하다. 채권금리 반등, 달러 반등, 그리고 증시는 좀 변동성을 커지는 그런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과는 코스피는 다릅니다. 글로벌 증시는 연중 고점에 막혀 있는데 코스피는 2,550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글로벌 경기 흐름과 매크로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2차전지 급등세가 이어졌고 일부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급등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초 이후,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이 증가한 거에 40%가 2000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40%요? 네. 그럼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2차전지 시가총액 비중이 12%였다가 지금 17%까지 레벨업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7로 확 늘어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이 2,600, 700으로 갈까? 근데 글로벌 환경들, 그리고 최근 2차전지가 좀 과한 흐름을 보인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단기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느 레벨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또 하나 있었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예상 외의 감산 결정을 가이던스 발표한 날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2550전 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400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2400선, 그러니까 2450선부터 다시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550선에서 주식 비중이 많다거나 2차전지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거는 대세 상승이라고 하면은 거의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되게 일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네. 움직인 거군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심리 지표들이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흐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2차 전지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기 대 금융 불안은 좀 진정된다. 경기는 좋아질 거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조합될 수 없거든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려면 금융위기가 좀 현실화되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엄청나게 갑자기 안 좋아져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만약에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많이 약해져야 되겠죠. 근데 요 세 가지가 조합되면서 들어와서 심리는 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빼준 이 스프레드는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와 있고, CNN 머니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는 오늘까지 보면 6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보고 비교해보죠.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과 여기를 더 올라갈 룸과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갈 룸 중에 어느 게 더 큰가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매크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또한 중간값 이하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더 올라가는 힘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거나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도 18%대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2022년 이후 굉장히 중요한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증시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코스피는 2차전지 힘으로 좀 더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기서의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가 조금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매크로 지표,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담는 다음에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이 표를 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2024년 계속 올라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그림들하고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원래 1, 4분기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봤던 이유는 저희 경제 전망을 했던 것들이 미국하고 유럽이 1분기 또는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중국이 1분기 저점을 찍으면 중국, 유럽, 미국이 상반기 중에 경기 저점을 찍으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었죠. 중국은 4분기에 이미 저점을 찍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망치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중국과 한국 GDP 성장률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4분기 저점을 찍은 걸로 나와요. 유럽과 미국은 원래 1분기 또는 2분기 경기 저점으로 봤었는데 유럽은 3분기,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로 이연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와장창 깨지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분산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 저점은 통과했다. 그리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코스피가 레벨업 될 수 있는 힘. 뭐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모멘텀 덕분에 한번 레벨업 되고 한국도 2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2분기, 3분기 한번 기회는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중반 이후 박스권을 등락을 보이거나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림은 여기 다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급락을 하지 않고 왜 박스권인가?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물가가 2%대로 진입하게 되면 연준이 얘기한 대로, 연준이 뭐 점도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2%대로만 내려가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2%대로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여기 바닥을 받쳐주는 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4분기 중에 좀 박스권 등락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올해 지나고 내년을 보자는 거죠. 2024년을 보면 중국하고 한국은 경기 모멘텀이 중국은 5%대, 한국은 2% 중반으로 올라오고 여기에 붙어주는 게 유럽하고 미국 경기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좋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4년 좀 위쪽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하죠. 연준의 말은 경기가 좋아져도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을 듣는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같은데요.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24년까지는 아직 하우스 뷰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통화정책 변화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조합이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2024년은 좀 기대가 되는 거네요. 기대하고 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레벨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차 전지에 조금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셨고, 반도체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인터넷 바이오까지 언급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반도체에 좀 많이 가 있는데, 반도체 막 위기, 이제 감산도 하고요. 그쵸. 최악이다. 재고 문제 심각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돌아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그로 인해서 수출이 좋아지냐? 반도체가 왜 좋아지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증가율 자체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파란색 선이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이고, 빨간색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33.4. 1월 달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34. 너무나도 안 좋은데 무슨 좋아진다라고 하니,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금액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전체 금액들은 1월 저점으로 2월, 3월 올라갑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 보시죠. 1월, 2월 달에 60억 달러를 될까 말까 했던 게 86억 달러. 26억 달러가 늘었어요. 40%가 는 겁니다. 2월 대비. 중국도 더디긴 하지만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죠. 자,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단기간에 플러스 반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 물론 4월 달에는 반도체 비수기고 지금 미국 쪽에서의 뭐 결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반도체의 업종의 실적 저점은 아마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저희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한 전망치거든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회복되는 막
플러스권을 확대해 나가는 이익을 다시 개선세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를 합쳐보면은 1분기가 저점인지 2분기가 저점인지 좀 애매모호해요. 자, 2분기가 저점이면 시장이 폭락을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2분기입니다. 최악의 상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꺾이는 그림이라기보단 등락을 보인 뒤에 자, 하반기부터 이익의 턴어라운드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에 좀 방향성을 타고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21년 9월 달 3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1분기가 바닥일지 2분기가 바닥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라가는 방향성이 이게 크게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악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지만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시장이 흔들리거나 반도체 업종이 흔들리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런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락바텀, 최바닥은 이미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단기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도체는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권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은 그냥 편하게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나라 망한다고 할 때 사라고 최악일 때 사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막 슈퍼사이클 나오고 막 이럴 때 팔아야 된다고 그쵸. 반대로 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는데 그러게 하기 너무 쉽지 않죠. 최근에도 보면은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반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오히려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탑픽 업종에 2차 전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하다. 실적 대비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좀 변동성,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주가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중순, 4월 말, 5월 초중반까지는 조금은 경계함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마이크론 그 주가도 갑자기 한 7, 8% 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삼성전자 감사한 결정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쉬었거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번에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번에 삼성전자 감사한 결정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애널리스트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4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꺼내든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다. 다만 지금 1분기 실적이 저점인지 2분기 실적이 저점인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고 이게 진짜로 좋아질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등락은 있을 거다. 그때를 반도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2차 전지가 그 조금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023년을 주도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24년 이렇게 막 볼 때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좋다라고 보고 있죠.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23년에는 얘네들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이었거든요. 여기도 2차 전지 들어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있을 테니까 2차 전지는 좀 천천히 보자. 지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였다가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림에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니까 오히려 이 되돌림 과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전략이 맞지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소위주부터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 2차 전지 외에는 다른 부분들도 소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요것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올해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림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업종, 그 탑픽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매칭이 되는 업종들을 보여드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죠? 여기서 정확히 보실 것은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근데 최근 2차 전지 소재 쪽이 많이 올라서 저희 2차 전지 애널리스트는 셀 업체, 업체들을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 인터넷,
철강비철. 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골드엑스. 네. 2차전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죠. 네. 그리고 자동차, 제약 바이오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네. 올해 3월 상대 수익률 1분기, 그러니까 연초 이후 상대 수익률 보시면, 여기 꼴찌 있는 게 뭐죠?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나머지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보시면은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얘네들이거든요. 얘만 홀로 유일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꿈틀꿈틀 하거든요. 얘네들을 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좀 매매 전략으로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업종들은 컨텐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때 작년 말 올해 초에 넷플릭스 상승에 힘입어서 그냥 같이 올라갔던 것들에 의해서 올해 내내 좀 부진했거든요. 이익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방산업종도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긴 했지만 이익이 되게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이익 증가율은 올해 기준으로 45%입니다. 코스피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방산은 45%예요. 그리고 수주 모멘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뭐 중동 그리고 유럽, 동유럽,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레이시아까지 수출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 그러니까 유망 업종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또 하나는 방산. 요 세 가지 업종을 아마 4월, 5월 달쯤에는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틈새 전략으로서 한번 가져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가격대라면은 좀 모아놓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떨어졌다. 그렇죠. 못 올라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컨텐츠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JYP나 뭐 그런 거. 그거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 네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엔터 쪽이고 지금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 쪽은 워낙 좋았죠. 최근까지도 좋았고, 저도 엔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싸게 좀 살만한 업종들은 제약바이오,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방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영원히 상승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올랐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이런 종목들도 보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또 2차전지가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IR이 그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던 엄청 폭발했죠. 엄청 폭발했죠. 또 한 번. 예, 그게 한국 좀 배터리, K배터리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걱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떨어뜨려졌죠. 내려놨죠. 그리고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의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되게 폭발적으로 배갈했고, 거기다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폭등세로 이어지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산업에서든,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연간 5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은 많지 않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여기에다가 미국의 새로운 IRA 법안까지 붙어준다, 가세한다, 거기다 보조금을 준다 라고 하니까 실적이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전기차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그림들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현대 기아차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도 자동차 또한 좀 하반기는 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하고 미국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체크해야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7, 8월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고민스럽죠. 네. 왜냐면은 지금 한국 2차전지의 프리미엄이 중국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프리미엄 비율을 따져본다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90에서 100%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넘버 1, 2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프리미엄을 90에서 100% 받고 있다? 좀 과한 거 아닌가? IRA 중국 배제 이런 거 해도 최근 보면은 IRA 법안에도 불구하고 포드랑 CATL하고 합작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틈새를 노려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 미국 쪽에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들에 대한 수요를 공급단에서 얼마만큼 맞춰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라는 전망이 전반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국만의 영업, MS, 마켓쉐어를 폭발적으로 늘려달 만한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없다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몇 개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익 전망은 떨어져요. 올해 이익 전망도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요? 내년도 조금 퀘스천 마크고 올라오는 건 25년 이익 전망이거든요. 거기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자, 수주가 지금 주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선 더 강한 수주 모멘텀이 더 세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 영원히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수주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거기서 더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수주가 들어와서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계속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최근 들려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 IRA 법안으로 보조금을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캡을 씌우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네. 그리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에 좀 높게 추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25년에 대한 실적도 좀 톤다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 프리미엄, 지금 이익 전망의 흐름들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돈을 또 너무 많이 벌면은 또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쪽이 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란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LNF 같은 경우가 돈을 그래도 잘 버네요. 이게 주가 흐름은 이 세 개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여기는 엄청 좋은데 LNF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확히 보셨네요. 지금 보시면은 23년 이익 전망을 보시면은 다 떨어져요. 다 하향 조정돼요. 이번에 LG 얘만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25년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폭등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얘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가장 쌉니다. 만약에 소재업체를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애들에서 좀 줄여서 아직 덜 오른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재업체들에서 돈을 많이 수익을 내셨다면은 일정 부분 정리하셔서 오히려 셀업체들을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수급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10원, 1,320원을 넘나드는데 계속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3월 마지막 주에 대량 순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좀 월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분기말 월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집은 하고 있습니다. 매집.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삽니다. 주가 레벨이 떨어지면 삽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17조 넘게 샀어요. 그리고 비중은 가만히 있습니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외국인 파란색이 외국인 현물 누적 순매수 추인데 보시면은 보유 비중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17조를 샀는데 보유 비중은 30%에서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잘 모르게 사람들이 눈치를 안 채게 모아가고 있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지금 2,500선 레벨에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1위 1비하는 모습들, 현물 시장에서도 좀 매수 우위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 아마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전망이 선진국보다 좀 올라오는 그림, 밸류에이션 부담이 진정되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더 올라가면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서 4월, 5월 정도만 잘 지나가면은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혹시 뭘 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 자, 요 세 가지로 구분해드렸어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22년 7월 이후 외국인 누적순 매수, 중간은 올해 연초 이후 누적순 매수, 그리고 밑에는 2월, 3월, 4월. 왜냐면은 외국인이 2월 20일부터 좀 현물 시장에서 스탠스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재밌는 그림이 2022년 7월 이후 누적순 매수 중에 반도체가 1위긴 한데 6조 9천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다 산 거예요, 올해. 올해. 6조 3천억을 올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에는 반도체를 별로 안 샀어요. 계속 안 좋아지는 그림이었으니까. 이게 누적순 매수. 누적순 매수니까. 6.9, 6.3. 네. 근데 올해부터 왜 샀냐? 최악이다. 최악이면 사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도 사고, 3월, 2월 이후. 전반적인 매수 강도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왜냐면은 코스피를 1조 3천억밖에 안 샀는데 반도체는 3조 3천억을 샀어요. 엄청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은 반도체에 되게 진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공이 같이 사는 게 IT 가전, 자동차. 네. 요 세 개는 꾸준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까지 반도체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사자본재와 기계 요쪽들은 계속적으로 사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디어 교육 좀 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철강 계속 팔고요. 인터넷 아직까지는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에너지 매도 강도를 보면 7월 이후는 사는 뭐 중립이지만 연초 이후 2월, 3월, 4월 매도를 하고 있고, 화학은 샀었지만 매도 강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즉 철강, 화학, 에너지 대표적으로 뭐죠?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인 스탠스는 지금 반도체에 점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철강만 팔다가 최근 들어서는 화학, 에너지까지 팔고 있어요. 그리고 IT 가전, 자동차, 그리고 상사자본재, 기계 정도는 꾸준히 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사기 시작한 게 미디어 교육. 그리고 상사자본재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방산하고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교육, 방산 요 두 개가 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가 화학과 에너지로 좀 분류가 되는 건가요? 화학, 에너지, 철강. 아까 보여드렸던 무슨 홀딩스가 철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쪽과 화학 에너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막 그 1월, 2월, 4월, 3월도 좋았고 계속 오른 거는 개인들이 다 올린 건가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도 화학 쪽에 많이 샀었어요. 철강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었고, 그런데 시간이 에너지도 그냥 많이 팔지 않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매도가 점점 집중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워낙 급등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전고점을 근접하거나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보여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1분기 실적이나 올해 연간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거의 개인 자금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21년 1월 달에 반도체 자동차가 대폭등을 했던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워낙 지수 견인력이 셌던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2달 반 만에 1000포인트가 오르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인터넷 이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550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말씀해 주셨던 게 반도체, 바이오, 방산, 그리고 하나가 미디어. 콘텐츠. 콘텐츠. 네. 그렇게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소외된 것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번 그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오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이 점차 위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올해 경기 흐름들을 본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은 빠르게 미국하고 유럽은 좀 더디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좀 각자도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려드렸던 그림을 보면은 올해는 좀 방향성 위쪽이다 하더라도 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등락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면서 좀 단기적으로 팡 튀었다라는 그림이 있을 땐 비중 조절을 해서 좀 내려왔을 때 수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올해는 이익을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잘 모아가시고 비중을 잘 늘려놓으신다면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를 잘 하셨다면은 뭐 2000년제를 잘 하셨다면 너무나도 축하드릴 일이고 앞으로 흐름에 있어서도 좁게는 10% 넓게는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업종별로는 그보다 더 큰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 와중에 올해 3분기 중반 이후 연말까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타서 파도를 잘 타서 올해 투자해서 수익을 내시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도 비중을 잘 지키시고 내년까지 이걸 끌어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기대감 그리고 서로 간의 전망치가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시차 이런 것들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작년은 그냥 미국도 안 좋아지고 중국도 안 좋아지고 유럽도 안 좋아지고 한국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바닥을 찍었고 유럽은 안 좋아지고 미국도 안 좋아지는데 좀 천천히 안 좋아지고 한국 수출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은 늘어나는 거 되게 혼재된 시그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한 타이밍씩 늦는 듯한 기분도 들긴 합니다. 근데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조정시 매수다. 네. 큰 방향성이 바뀌고 있으니까 큰 방향성이 바뀔 때는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해 나가신다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 그림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실적을 보시면은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쭉 떨어지는 그림에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방향성 얘기를 드리는 게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수출 증가율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거고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1분기 파란색이 한국 수출이거든요. 1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림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는 그림에서 점점 좋아지고 플러스 반전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방향성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근간에는 최악의 시점을 최악의 상황들을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등락이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 네. 제가 오늘 자료 제목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태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명쾌하고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